나는 아직도 그날 아침을 정확히 기억한다. 날짜도, 요일도, 공기의 냄새까지. 아침 해가 생각보다 밝았고 바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지 모든 게 너무 평범해 보였다. 아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게 정말 마지막일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 하늘은 맑았고 아이는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뭐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고 옆에서 걸을 뿐이었다. 조용하다는 게 아이에게서 얼마나 무서운 신호인지 그땐 몰랐다. 잠깐, 정말 잠깐이었다. 손을 놓고 고개를 돌린 사이 그 몇 초가 내 인생 전체를 가져가 버렸다. 두영아, 아버지 여기 있다. 조금 전까지 네 손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자리다. 숨바꼭질이면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는 네가 이기는 놀이 싫어한다. 대답이 없어서 나는 다시 불렀다. 두영아, 조금만, 정말 조금만 소리를 내줘. 네가 울기만 하면 아버지가 어디든 갈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이들은 금방 찾는다고. 아마 근처에 있을 거라고. 그 말이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다. 그래서 나는 같은 골목을 여러 번 걸었다. 같은 이름을 같은 목소리로 수십 번 불렀다. 두영아, 아버지야. 보기 쉬워도 멈추지 않았다. 혹시 네가 잠들어 있을까봐 너무 크게도 부르지 못했다. 그런데 해가 기울 무렵 모르는 어른이 내 어깨를 잡았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제야 알았다. 이제 혼자 부르는 시간이 끝났다는 걸. 경찰은 내게 묻기 시작했다. 아이 이름, 나이, 마지막으로 본 장소. 나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그 사이에 네가 서 있을까봐. 하지만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놀이터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 얼마쯤 지났을까? 며칠이었는지 몇 달이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아침과 밤이 구분되지 않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덜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 모르는 사람의 글씨였다. 받는 사람은 내 이름이었고 보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글씨가 내 심장보다 더 정확했다. 편지를 여는 손이 떨렸는지 아니면 이미 떨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첫 줄을 읽고 나는 숨을 멈췄다. 아이는 살아있다. 그 문장을 나는 수백 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뛰는 만큼 무너졌다.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죽었다는 말보다 살아있다는 말이 더 잔인했다. 살아있다면 기다려야 했고 기다린다는 건 끝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편지는 나에게만 온 게 아니었다. 범인은 내 이름보다 더 높은 곳을 선택했다. 문교부 장관에게, 서울 남산경찰서장에게,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 나라를 상대로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총 6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아이 이야기가 있었고 돈 이야기가 있었고 지켜야 할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범인은 자신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처럼 글을 썼다. 경찰은 그 편지들을 확대했고 문장을 쪼갰고 글씨 하나까지 의심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한 글자도 보지 못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게 글자인지 아이의 숨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니까. 두 번째 편지로부터 돈 이야기가 분명해졌다. 액수와 기한이 적혀 있었다. 아이를 돌려받고 싶다면 지키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돈을 계산했다. 집을 팔면 얼마가 되는지, 모자라는 건 어디서 메울 수 있는지 그 계산이 부끄럽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돈은 그날부터 숫자에 불과했으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편지가 오지 않았다. 6번째를 끝으로 아무 소식도 없었다. 돈을 가져오라는 말도 아이를 보냈다는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했다. 기다릴 대상조차 사라졌으니까. 경찰은 말했다. 이제는 단서가 없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사람들은 다음 사건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이 계속 남아있었다.
6통의 편지는 끝났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시간은 계속 흘렀고 1963년 5월이었다. 그해 봄 내 아들의 이름이 또 한 번 세상에 불렸다. 이번엔 확성기도 신문도 아니었다. 노래였다. 아시아 레코드사 최치수 사장이 말했다고 들었다. 두영이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다냐오리 가사를 쓰고 라음파가 곡을 붙이고 이미자가 그 노래를 불렀다. 제목은 두영이를 돌려줘요. 이미자의 목소리는 슬펐다. 너무 슬퍼서 노래라기보다는 부모의 흐느낌에 가까웠다. 두영이를 돌려줘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울었다고 했다. 라디오 앞에서, 길 위에서, 집 안에서. 그 노래는 많은 부모의 가슴을 울렸다고 했다. 나는 그 노래를 끝까지 듣지 못했다. 노래 속에서 사람들은 울어줬지만 노래가 끝나도 내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내 아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 남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52년이 흘렀다. 나는 기다리는 법만 남은 사람이 되었고 세상은 이 사건을 과거라고 불렀다. 그날도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잠깐의 침묵 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조두영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기대하지 않으려 수백 번 연습했는데 막상 그 말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믿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믿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52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말 너일까?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 아이를 유심히 보았다. 귀가 같았다. 어릴 적 내 손으로 만져주던 그 모양 그대로였다. 손바닥을 보았을 때 숨이 막혔다. 점 하나. 아주 사소한 흔적 하나가 나를 다시 아버지로 만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월도 의심도 전부 사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따라왔다. 혹시 내가 틀리면 어쩌지? 혹시 이 모든 게 또 다른 상처라면? 그런데도 나는 생각했다. 만약 진짜라면 나는 울어도 되는 거겠지? 나는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다.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줄 거라 생각했다. 이번에는 숫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과학은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기다림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 조두영이라고 믿고 있었다. DNA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형은 이렇게 말했다. 어릴 적 부모님과 떨어져 자랐습니다. 나도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동생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IMF 때 직장을 잃었고 처가살이를 하며 자존심을 조금씩 잃어갔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생각이 그를 붙잡았다고 했다. 언젠가는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그 이름은 그에게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을 아이였을 것이다. 이 사건에는 정답이 없다. 확실한 건 이름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렸다는 것뿐이다. 나는 다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진실이 아니라도 괜찮다.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존재니까.